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 9시 30분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고 바로 연이어서 근원 CPI까지 다 발표가 됐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려가 커진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부터 먼저 하락을 했고 이어서 이렇게 미국 증시까지 연이어 밀려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3대 지수 중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5%나 지수가 밀리게 되면서 유례없는 최대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 이렇게 큰 악영향을 미쳤던 소비자 물가지수, 이른바 CPI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면서 잡으려고 애썼지만 결국에 수치상 지금 더디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나오게 되면서 더 강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부담감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날 8월 CPI는 전년 대비 8.3% 올랐습니다. 7월 대비해서는 하락했지만 예상치 대비해서는 높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좀 더 알기 쉽게 계절 조정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상으로는 0.1% 정도 하락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0.1% 오르게 되면서 7월 대비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쪽으로 해석이 됐고 결국에 이런 변동성이 있는 것들을 빼고 근원 CPI 역시 올라가는 게 부담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6.3% 올랐는데요. 전 월 대비 예상 대비 모두 다 상당히 세게 증가폭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지금 단기에 잡힌다기보다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나왔고요.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연준에서 긴축을 하기 위해서 강하게 금리를 올렸지만 그 효과가 없었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자세하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체크를 해보게 되면 에너지 값이 하락했다는 것은 긍정적이었지만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부분을 다 상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와줬고요. 이렇게 CPI가 발표된 이후에 이렇게 지수들도 내려갔고 또 100bp 인상 가능성이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직까지 9월 FOMC에서는 75bp가 60%로 유력한 상황이지만 그것보다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시장의 악재가 됐고요. 또 금리 채권 시장에서도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단기물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데요. 이 장중에 2년물이 20bp 이상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차이가 지금 30bp까지 확대가 되면서 기술적인 경기 침체 신호가 더 깊어졌다라는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재료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포지수도 8월 말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이면서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이것 때문에 성장주 그리고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고강도 긴축이 11월까지 또 내년 초까지 또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와줬고요. 연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대 4%까지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많이 밀린 만큼 전 섹터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서비스, IT, 그리고 경기 소비재가 5%대의 아주 깊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고 내려갔던 주된 원인이 됐었는데요. 지금 섹터 평균 4.3% 하락한 것이고요. 서비스 쪽에서는 성장주 업종이 내부적으로 6% 급락하면서 크게 하락을 했고 IT 쪽도 반도체와 그리고 IT 하드웨어 이쪽에서도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리테일 업종이 6%대 급락이 나왔고요. 부동산 쪽에서는 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반영되면서 3.8%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오른 종목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고 하락폭이 어느 정도 깊냐 안 깊냐 이 정도 수준이 되겠는데요. 우선 성장주 위쪽에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그대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악재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통된 이유로 하락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세만 읽어드린다면
어제 좀 강세를 보여줬던 애플 5.8% 크게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역시 5%대 중후반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 더 밀린 것이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는 9%, 아마존은 7%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메타 플랫폼스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특징주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상당히 안 좋게 나와줬습니다. 비메모리 쪽에서는 엔비디아와 AMD가 9%, 8%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7%, 9%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날 시장에서 반도체가 안 좋았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더 보여줬습니다. 장비 업체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모두 다 6% 이상의 하락률을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제조, 장비 모두 다 부진했습니다. 자, 다음은 금융 쪽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 쪽에서 역전 현상,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침체 신호가 계속 깊어지게 되면서 그러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은행주들을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대형 은행주들, 웰스파고가 가장 많이 밀렸네요. 5% 밀렸고요.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3% 중반의 하락세를 보여줬고 중소형 쪽에서도 대형과 비슷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US 뱅코프, PNC 파이낸셜 5%대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밀린 가운데 그나마 살아남은 종목들 몇 가지를 좀 꼽아보게 되면 메타 플랫폼스, 그러니까 SNS 옆에 있는 이 트위터입니다. 트위터 쪽에서는 0.8%의 반등 정도가 나와줬는데요. 트위터 주주들을 대상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종목 쪽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시가총액이 작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죠. 곡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다 반등을 했는데 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반격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가 매수세도 들어왔고 또 러시아가 반격을 다시 세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간밤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0.5% 정도 수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CF 인더스트리 0.6 그리고 모자이크 0.3% 이상 오르면서 이날 전체적인 하락에서도 살아남는 종목들이 됐습니다.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보겠는데요. 결국에는 사용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를 벗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고 그 경쟁사는 중국의 틱톡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사용량 기준으로 중국의 틱톡에 비해서 메타 플랫폼스가 갖고 있는 자회사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게시물 숫자를 좀 비교를 했는데요. 틱톡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도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들도 딱 동시에 나와줬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 190달러의 목표 주가를 175까지 내렸고요. 이것 때문에 메타 플랫폼스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에다가 추가적인 악재까지 겹치면서 9%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IT 소프트웨어 업체 어도비 시스템즈입니다. 지금 수요 부진에 대한 그런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6%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BMO 캐피탈에 따르면 자체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가 점점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언더퍼폼으로 낮췄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부진할 것으로 봤고요. 목표 주가도 480달러에서 440달러까지 아직까지도 목표 주가의 가려면 먼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하향 조정되면서 이날 어도비 시스템즈 370달러 밑돌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유럽 증시 체크하겠습니다. 그나마 유럽은 충격이 좀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1%대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럽 증시에서도 같은 악재로서 밀린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유럽의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쪽에서는 실업률이 나왔는데
지금 197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경제활동 정지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0.4%포인트 올라가게 되면서 그만큼 경제가 멈춰가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ECB 쪽에서 금리 인상을 좀 세게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나마 덜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는 0.2% 정도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했네요. 0.5% 하락하면서 87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 더 밀렸지만 바이든 정부가 이 전략 비축유와 관련해서 보충을 위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서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상쇄해서 이 정도고요. 그리고 강달러가 이날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구리 가격, 금 가격 모두 다 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물인 10년물 이날 OBP 올라가면서 상당히 세게 일별 상승으로도 올라갔습니다. 3.4%까지 올라갔고 이거보다 더 세게 올라간 게 2년물 단기물이 거의 20bp 올라가게 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그동안 올라가서 좀 안심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예,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한 데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오래 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3.9에서 5%가 넘게 폭락하며 지난 2020년 6월 이후 1일 기준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개장 전 노동부가 발표한 8월 CPI 상승률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최근 둔화되며 연준이 9월 이후 금리 인상폭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에 찬물을 끼얹은 건데요. 이로 인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며 2년물과 10년물 국채의 금리 역전 상황이 재개된 점이 투자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킨 하루였습니다. 한편 금융시장은 다음 주로 다가온 9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최소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거의 100%로 반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100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올릴 가능성도 약 18% 정도로 점치는 상황인데요. 월가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이유는 주택비와 식료품비 그리고 의료비 상승세가 에너지 부분의 하락을 상쇄했기 때문으로 그간 물가 상승률을 이끌던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지수는 전달 대비 5% 급락했지만 주택과 그리고 식료품비가 상승하면서 특히 상품 지수가 전달 대비 0.8%가 상승한 것이 CPI의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CPI 지표가 나온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지표는 미국이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4% 기준금리로는 인플레이션 제어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지난해 초부터 가장 먼저 이번 인플레이션 국면을 경고했던 인사로 유명한데요. 그는 CPI 내 각종 지출 품목 중 정확히 50번째 백분수에 있는 품목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뜻하는 이른바 미디안, 즉 중위 CPI 상승률을 주목하면서 이것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세력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였지만 이번 인플레이션은 역대 최고치였다고 지적하면서 2%의 물가 회복치로 회복되는 데는 약 4%의 연방 기준금리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실업률이 4.5%를 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기 침체 불가피론을 재차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CPI 발표 이후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4%로 웃돌 것이라는 확률이 크게 상승했던 가운데 오는 11월 FOMC에서 3.75에서 4%로 금리가 올라갈 확률은 어제의 14% 대비 크게 상승한 50.6%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10월부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14나노미터에서 14나노미터 이하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의 허가 없이 14나노 이하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중국 기업에게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당초 수출 통제 기준은
보다 정밀한 10나노였는데 이것을 14나노로 규제 대상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결국 14나노 이상의 미세한 제조 기술이 적용되는 반도체 장비는 중국에 아예 수출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들 10나노와 14나노 등은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며 회로 선폭이 미세화될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CPI에 대한 우려도 있고 거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까지 겹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내에서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목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증권사들의 입김은 또 큰 역할을 하면서 또 하나의 악재로서 또 반영이 되는 듯합니다. 렌트 더 런웨이. 지금 내용만 봐서는 어페럴 업체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내용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바클레이스가 최근 부진한 실적과 가입자 감소를 발표한 어페럴 레터럴 업체 렌트 더 런웨이에 대한 투자액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대폭 낮춘 데 따라 오늘 회사의 주가는 무려 38%가 폭락해 $3 2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패션 업계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면서 미국 의류 렌탈 사업을 선도했던 이 회사는 2분기 가입자 수 감소와 그에 따른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으며 약 24%의 대기업 감원을 통해 2023 회계연도에 총 2,500만 달러에서 최대 2,700만 달러에 이르는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바클레이즈는 렌트 더 런웨이가 고객 성장 추세, 즉 가입자와 이용자 숫자를 지속 가능하게 늘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회사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목표 주가 역시 주당 7에서 $4로 크게 하향 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되고 시장에 대한 전달 대비 0.1% 하락이며 이어 독립모기지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발표되고 PIP 잉크, 라이트 패스 테크놀로지, RF 인더스트리즈, 마마 맨시니스 홀딩스, 그리고 DW 미디어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